정말 풍성한 대선 주자분과 함께 빅텐트를 치는 것에 제 소명이 있다.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아니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해가 될 만한 언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아주 당부를. 지금도 정확한 사과 표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 여야 대선 주자들은 오늘 광복절 행보에 나서면서 잇따라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래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승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행보를 좀 살펴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할 텐데요. 이 국민의힘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효창공원 묘역을 참배를 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면서 광복절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간 이제 친일 의혹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가 있는지 먼저 이현정 의원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오늘 행보들을. 네, 일단 뭐 오늘은 이제 정부 공식 그 행사는 일단 예전 서울역 네. 여기서 일단 열렸고요. 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야 대표들과 이제 대통령만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야 주자들은 오늘 8.15를 기해서 지금 서대문 형무소라든지 효창공원이라든지 예. 우리가 8.15 광복을 기념하는 각각의 장소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메시지를 하면서 네. 행보를 지금 벌여가고 있는데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친일 논란이다 해서 여당 측에 제기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이런 와중인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의 이제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유출 의혹이 지금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이현정 의원님께서 이것도 좀 설명을 먼저 네. 하고 토론을 이어가죠.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캠프 측의 신지호 정무실장이 네. 이 여러 가지 이제 당내 어떤 독단을 설명을 하면서 예.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준석 대표가 이게 나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강력히 반발했죠. 네. 그러면서 뭔가 응당한 조치를 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바로 지금 상주에서 개인 택시 교육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약 한 2분 동안 통화를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경위를 설명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단단히 이제 지적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캠프 구석구석에 이런 이제 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예. 더군다나 이제 곧 있을 이 토론회에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측만 빼고는 다 입장 표명을 했다. 네. 빨리 입장 표명하기 바란다라고 했고 예. 이 통화 이후에 이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제 사과를 표명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고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사과라는 말이 없었다. 좀 전에 보셨던 것 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어제부터 이제 당시에 이 전화 통화한 내용 자체의 녹취록이 이제 기자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확인을 해보니 이 대표 측의 관계자는 이 대표가 평소에 이 휴대전화를 자동으로 녹음을 한다고 그래요. 자동으로 녹음을 하는데 이 윤석열 후보와 통화한 2분짜리 내용을 이제 녹취록을 풀었다는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유출이 됐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왜냐하면 이게 당 대표와 대선 후보가 통화한 내역을 녹음하는 것도 그런데 이거 녹취록 자체가 이렇게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네.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본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SNS에 본인은 녹취 파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녹음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녹취 파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그냥 기자들한테 자기가 응대한 내용인데 이걸 누가 어떤 면에서 보면 만들어서 유치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 당초 이 대표 측에서 관계자가 설명한 내용과는
상당히 좀 다른 내용을 그러네요. 지금 설명하고 있어서 네. 진위 여부가 일단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록 유출 의혹에 대해서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외부로 흘러나간 것은 실무진의 실수라고 했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서 유출되었다는 녹취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작성하고 유출된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해명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 측에서 같은 내용을 다르게 지금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예요. 네. 이준석 대표는 아예 녹취록 자체가 없다. 네. 녹취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실무자의 어떤 실수로 나간 것이다. 이게 처음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확인이 된다면 이제 조건부입니다. 만약에 녹취를 하고 뭐 이랬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결정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사실은 뭐 불법이나 위법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전화 통화하는 거를 녹음은 할 수 있지만 예.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 같은 경우는 녹음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불쾌합니까? 그럴 수 그리고 있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자동 녹음이라 그래서 그렇게 됐다. 처음 해명은 그거였거든요. 네. 그러면 모든 그 이준석 대표와 대화를 나눈 통화를 한 사람들의 내용은 다 녹음된다는 얘기나 진배가 없거든요. 그렇게 가정한다면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예. 네. 그러면 누가 솔직한 얘기, 진솔한 얘기를 이준석 대표하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갖는 가장 중요한 상징성은 30대 어떤 변화, 신선한 새로운 정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담보하면서 등장을 한 것인데 네.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어떤 통화를 녹음을 하고 이걸 녹취하고 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이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오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이렇게 진실 게임 공방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본인에게도 굉장히 사실은 안 좋아요. 그래서 예.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은 명쾌하게 밝혀서 예. 뭐면 했다, 뭐면 안 했다. 뭐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왜냐하면 굉장히 젊잖아요. 이 젊은 정치인으로서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번 위기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녹취록 유출 의혹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어떤 입장인지 그 발언을 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적 소명과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세력으로부터 국민과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한다. 총장님, 이준석 그만 봐주세요. 정책 토론회든 비전 발표회든 선거의 그 규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면 당연히 따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래 교수님 지금 보면 이제 사과하는 과정에 내가 사과를 했다 안 했다 요거를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이준석 대표가 그걸 공개했을 수도 있고 뭐 실제 공개한 건 아니지만 뭐 유출될 수도 있는 건 문제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서로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사실관계를 뭐 확인해야 될 정도고 기분은 안 좋아진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요 문제, 네. 그러니까 요 전까지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일단 전화도 하고 문제의식 발언을 했던 신지우 정무실장은 2번이나 사과문을 발표했잖아요. 그렇겠죠.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이거 2번이나 했다는 건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렇게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네. 지금 나온 얘기는 그거와는 별개로 그 이어서 나온 얘기지만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까 얘기한 거는 정치인으로서 점잖게 얘기한 것이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저건 황당무계한 일이기 때문에 저거는 어떻게 해결하냐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측의 말을 앞에 말하고 뒤에 말, 측근이 했다는 얘기하고 이준석 대표가 했다는 말도 이게 좀 분리할 것이 첫째는 녹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두 번째는 녹취록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 부분은 녹취록이 있다고 한 부분은 왜 그 보좌관들은 그렇게 얘기했으며 없다고 한 건 왜 그렇게 얘기한 것이냐. 그리고 그런 중에 어느 쪽이 맞는 거냐. 그래서는 맞는 쪽이 보좌관 쪽이라면 어떻게 해서 그게 전달됐냐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야지 뭉뚱그려서 설명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저거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도 좀 나이가 들은 세대라 그런지 모르지만 MZ 세대의 상징 정치인으로서 이준석 대표가 한 행동은 녹취록이 나왔냐 아니라 녹음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녹음. 그건 부인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녹음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예. 그것도 제일 야권의 제일 가는 주자하고 제1야당 대표 사이에 저렇게 녹음을 해야만이 그걸 그리고 말을 서로 했느냐 안 했느냐 되면은 저렇게 하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이제 앞으로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하려면은 누구든지 혹시 이거 녹음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라고 묻고 가지고 반대편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청와대 영수회담도 그렇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거는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특히 저 부분에 대해서는 맥듭을 짓지 않으면 여태까지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새로운 이준석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책 발표회 얘기도 좀 해보면요. 예. 현재 토론회는 정책 발표회를 여는 중재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이번 주말에 이 대표는 좀 타협을 시도해본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 발표를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참여할 거라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동 녹음 기능이 이 사건의 핵심인데요. 네. 실제 자동 녹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 녹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녹음하지 않을 때만 이걸 녹음 금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 이준석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큰 타격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대로 이준석 대표는 녹음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말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부터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벌써 많은 신뢰를 잃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녹음 기능이라고 하는 게 실은 필요할 때 쓰려고 녹음하는 거거든요. 내가 약점이 있었을 때 방어를 하고 내가 상대방의 약점이 있을 때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어떤 신뢰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국면에 있다고 보여지고 예. 앞으로 또 서병수 선거관리준비위원장을 갖다가 뭐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뭐 하겠다라든가 또는 경선 룰을 어떻게 고쳐야 될 상황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향후 계속적인 줄다리기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데 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자신의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또는 자신이 정책을 준비해서 국민들께 준비할 시간을 번다는 측면에서 보면 빨리 굳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빨리 경선에 참여할 것 같지는 않다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얘기가 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진짜 지금 문제는 이준석 최고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게 되냐 이거 같은데요. 지금 뭐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좀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사면초가의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대선 후보들은 뭐 사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 이준석 대표를 지금 겨냥해서 비판을 하고 있죠. 지금부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좀 말을 줄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본인의 멘토라고 이야기하는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 상당히 이제 지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일단 당내도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당내 일단 뭐 재선 의원들 16명 성명을 발표했지만 지금 보면 당내에 지금 최고위원들이 지금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회의를 여는데요. 여기 최고위원 뭐 조수진 최고나 뭐 김재원 최고라든지 이런 최고위원들이 원래 이제 경선 준비에 이제 위임했다 이 경선 문제를 이렇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최고위원들은 그런 적이 없다 위임한 적이 이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다 당헌 당규에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회 위원장인 지금 서병수 의원이 맡고 있는데요. 서병수 의원의 동생이 이제 지금 이 대표의 비서실장이거든요. 서범수 의원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이 서병수 의원은 얼마 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윤 후보 측에서는 이게 공정하지 않는 인사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 아마 이 경선준비위원회 권한을 맡긴 것을 일단 철회하는 아마 내부 결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부터 아마 저는 이준석 대표와 1차적인 지금 갈등이 이제 빚어지는 것이고요. 당장 8일 날 지금 여는 이 모임도 지금 대선 후보에 나가겠다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15, 1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모여서 지금 정책 발표에도
한 10분만 해도 이게 150분이거든요. 과연 이게 지금 가능할까? 또 이게 과연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지금 당내에서 회의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인석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은 이준석 대표는 유출되었다는 녹취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이 작성하고 유출된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해명은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또 이어가 보면은 윤 전 총장이 토론회에 당연히 좀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참여를 하면은 갈등이 좀 봉합이 어느 정도 될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는 만약에 이 정책 토론회, 뭐 이게 정견 발표회가 됐건 정책 토론회가 됐건 이것이 진행된다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당이 붕괴되는 장면까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봉합 여부는 사실상 이 토론회에 윤석열 전 총장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정견 발표회로 어떤 형태를 조금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서병수 준비위원장이나 지금 이준석 대표나 사실상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어떤 입장을 약간 배려해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불참을 한다 그러면 당 지도부의 위신이 안 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부의 어떤 충돌, 지금 최고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친 윤석열 계의 어떤 위원들이 좀 계시고 지금 뭐 이준석 대표랑 입장이 좀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불협화음, 충돌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면 경선 절차가 사실상 원만하게 진행이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거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도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그 전대 때로 다시 돌아가면 전당대회 때 어떻게 됐나요? 이 30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회의원도 경험하지 않은 분을 당대표로 할 때 리스크가 있다고 분명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 주호영 후보 이렇게 경선 관리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국민의힘당의 지지율 굉장히 낮았고 이런 측면에서 변화의 어떤 목소리,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모셔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리스크도 동반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30대 중후반의 대표가 이 모든 것, 유연성도 있고 모두 감안하고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중진들이라든가 뭐 후보들이 사실상 좀 연락을 해서 이 토론회를 함으로 해가지고 뭔가 봉합을 하지 않으면 폭발 직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8일 날 예정이 돼 있죠. 이제 토론회일지 뭐 발표회일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날 윤석열 전 총장이 참석하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윤 전 총장을 견제하는 목소리는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요,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대통령을 갑자기 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홍준표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줄서기 세우기 시도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후보들의 내부 경쟁자들에 향한 이 전략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승원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실까요? 근데 뭐 당연한 어떤 검증의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까지 보여준 건 총장 사퇴하고 나서 반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되는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탈원전에 대해서요. 그렇지만 비판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윤 전 총장이 국민들께 보여준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공약들, 비전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상대로 검증의 칼을 뭐 빼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내부 총질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검증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엑스파일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었지만 저는 이것보다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내부 경쟁자들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이 앞으로 굉장히 TV 토론 과정에서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여기에 있어 국민들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어떤 주 120시간 뭐 노동 발언이라든가 또는 후쿠시마 방사능 발언이라든가 또는 건강한 페미니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출산율이 낮아졌다든가 또는 부정식품을 서민들에게 먹게 해줄 수도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말은 많이 하지만 국민들께서 일일 1만 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떤 실수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굉장히 너무나도 급하게 앞서 나가고 흥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또 뭐 개인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검증에서의 어떤 약점에 대한 우려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이런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의 비전과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결국 검증의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 본인들은 아군을 향해 총질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만 좀 공격해달라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좀 공격이 앞으로 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죠. 지금 여당 하는 거 보면 아마 그 현상들이 당연히 또 야당한테도 있고 더군다나 또 주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모든 주자들의 비판의 칼날은 결국 뭐 1위 후보한테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1등을 일단 공격을 해야지만이 자기가 뜰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 보면 1차 컷오프에서 이제 한 그 여론조사 해서 8명으로 자르고 네. 또 2차에서 이제 4명으로 자르고 이런 뭐 복잡한 과정이 있고 앞으로도 이제 토론 과정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선 준비 단계부터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윤 후보 측의 입장이죠. 왜냐 어차피 앞으로 가면 많은 지금 뭐 치열한 지금 뭐 특히 홍준표 후보가 보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지금 공세를 퍼붓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당연히 있죠. 또 당연히 또 그런 토론에서 토론을 해야겠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초기 이 경선에 본격적으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등록하기 전에 나서겠다는 의사만 표현하면 전부 다 나와서 대선 후보 토론을 하게 만드니 예. 이것 자체는 좀 너무 한 게 아니냐 뭐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네. 이제 국민의힘도 점점 이 검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종인 교수님께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지금 경선에 손을 떼고 대여 투쟁에 좀 더 집중해달라는 좀 부글부글 뭐 일부에서는 부글부글한 목소리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 경선에 집중하지 말고 이준석 대표가 대여 투쟁에 좀 앞장서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화답하기보다는 좀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네. 대여 투쟁에만 전념하는 것도 아니고 예. 대여 투쟁만 할 것도 아니고 대여 협상도 할 거 있지만 대여 부분에도 지속적이고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예.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논란거리가 뭐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백진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는 이게 무슨 대야 대표는 대여 대표는 아니고 대내 대표만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네. 물론 원내대표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지만 거기다가 대표도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건 원내대표하면 밀을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예. 거기에다가 당내 문제에 대해서 만인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끌고 나갔으면은 아 그건 그래도 역할이 분담되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면서 했던 당내 문제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한 가지 덧붙이면은 이 홍준표 대표의 후보 주자하고 이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도 윤석열 총장을 공격할 시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매끄럽고 무난한 경선으로 돌입되느냐 이준석 대표 말대로 하면 버스가 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출발도 하기 전에 그 얘기부터 많이 하는 거는 지금은 별로 맞지 않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국민들이 텔레비전을 보려고 하는 거니 한 사람씩 얘기하는 건 수없이 들었어요. 유승민 의원이 한 소리도 홍준표 의원이 하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렇죠. 문제는 같이 있을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기네끼리. 예. 그거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 한쪽만 공격을 하고 대표 말 들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야. 매끄러운 경선을 위해서 자기네들도 무슨 코멘트를 하거나 입장을 바꾸거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는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서 호남에서 표심 잡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먼저 이제 동정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반일 구호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강성 친문 지지층을 잡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 이승원 변호사님? 네, 뭐 이런 활동들을 뭐 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없겠죠. 네. 다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친문 지지층들의 어떤 지지도 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전남 신안 하이도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과거 김대중 정부의 어떤 정신을 계승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여지고, 또한 노무현, 문재인 에 이은 4기 민주당 정부를 어떤 민주정부로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 이런 방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자신의 입장 표명과 자신의 어떤 친일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가 어떤 정책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함으로써 네. 어떤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자 하는 행동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또 이런 가운데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황교익 씨와 이재명 지사가 과거 또 친분이 있는 사실 정황도 좀 밝혀졌는데, 그런데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 채용 조건이 대폭 완화가 됐고 황교익 씨 사장 내정을 앞두고 이게 이뤄졌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교익 씨가 유튜브인가요? 거기에서 네. 이제 이재명 인터뷰를 지사가 욕설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예. 뭐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하는 측면으로 했죠. 가보자, 뭐 이런 언급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보훈으로서 지금 사장 자리를 내정해 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경기도도 다 절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의 시작은 관광공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사배수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내정자까지 왔는데 여기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보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거기를 통과했을 때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인사 부분까지도 이제 이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우리가 17개 광역 시도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많은 이제 공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그 인사들에 개입했었느냐? 네. 저는 뭐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번에 지사였던 남경필 지사 때도 SBS 기자 출신을 사실상 이 관광공사 사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일종의 이제 인사권의 행사인데, 예.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개입을 한다 그러면 정치권이 17개 이 전역에 걸쳐서 다 인사에 개입해야 되는 그런 논리로도 이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전 불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낙연 캠프 측에서 주장하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 2017년에 경기관광공사 공고에는 고위 공무원, 박사학위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요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과 달리 2021년 공고에는 이게 대외적 교섭 능력이 탁월하신 분, 이걸로 좀 두루뭉실하게 변경이 됐다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좀... 이낙연 지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인 경쟁자끼리 공방을 주고받기 때문에 뭐 이거 아니라 이것보다 더한 거라도 공격할 수 있겠고, 또 말이 이렇게 기준을 바꿨으면 이 자체로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지만, 저는 그거와는 별개로 김 박사님하고는 제가 조금은 견해를 달리하는데, 황교익 씨를 저는 일면식이 없습니다만 흔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음식 칼럼니스트로 알고 있잖아요. 칼럼니스트로 알려져 있죠. 근데 경기관광공사는 이게 경기 음식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관광공사 일에서 말하자면 그분이 다른 쪽은 모르지만 이 관광공사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냐 아니냐라는 걸 우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준이 어떠하든 간에. 아니 관광공사가 음식 칼럼 쓸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장으로서. 쓰는 사람을 일부를 고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이 마당에 아까 말씀하신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임자인 남경필 지사 때도 그렇고 아마 다른 데 자치단체장들도 그런 일을 많이 했을 것이고, 심지어 오세훈 시장도 그래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도전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은 대한민국에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 전에 했더라도 자기는 하지 말아야 될 걸 이렇게 하는가? 예. 그러면 집권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다 규정 바꿔가면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논점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지사 그만두라고 하는데 지사 찬스 살리고 있다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예. 경기지사로서의 권한을 이런 방식으로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찬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나고, 왜냐하면 관광으로서 대단한 실력을 갖춘 분이면은 아까 얘기처럼 뭐 형수에 대한 막말하고는 좀 별개 문제로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예. 글쎄 나는 음식 칼럼니스트가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난 경기관광공사로 만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맛 칼럼니스트로 유명인이고 또 인지도가 높으신 거는 맞지만 네. 이 경기관광공사의 이 직책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게 자질적인 문제로 의문이 있다 이렇게 주특기가 다르지 않나요? 전문 영역이 분야가. 다르다 네, 이렇게 네.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아까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 전에 남경필 지사의 그 인사와 관련해서는 상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교익 씨는요. 정치와 관련된 일이나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과거에 밝힌 게 있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관련되는 일로 돈벌이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하지 않을 거고요. 어떤 공직에도 있잖아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은 참 오래됐고요. 자, 저런 상황인데 지금 물론 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차대한 시기에 딱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지사직을 그만두냐 안 두냐 이 시기에 이런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나오고 또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황교익 씨 자체가 사실은 좀 굉장히 논란성 발언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네. 이분이 이제 마칼럼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보면 이 떡볶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떡볶이는 사회적으로 맛있다고 세뇌된 음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 불고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일본의 야쿠니쿠에서 온 유래가 있다 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또 이분이 이제 지난번 백종원 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반대 이해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맛과 관련 천일염도 이거 굉장히 비위생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당시에 신안 쪽에 있는 천일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막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마칼럼니스트로서 과연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게 있는가 이것 또한 그냥 유명세만 탄 것이지 실제로 그것이 증명되거나 뭔가 이게 된 게 없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기관광공사라는 게 예전에는 자격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 보니까 됐고 또 이분이 이제 이재명 지사와는 대학교 같은 동문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자신이 운영하는 이 유튜브에다가 이재명 지사를 몇 번 출연을 했고 네. 또 CBS 방송에 출연해서 형수 욕설 관련해서는 이건 뭐 별 문제 안 된다. 왜냐면 뭐 이재명 지사가 워낙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옹호 발언을 한 상황에서 이제 딱 임명을 하니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이 자기가 친한 사람을 이렇게 임명하는 거는 이거는 최순실 인사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고 4년 전에 굉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인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연 전문성이라는 차원, 아까 김종대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과연 이분이 관광과 관련된 어떠한 학위나 어떠한 전문성이나 어떠한 그동안의 관광 관련된 칼럼이나 쓴 적이 있는가? 예. 그리고 맛 관람도 관련해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전문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하신 게 굉장히 빙산의 일각인데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 후보까지 이제 갔단 말이죠. 네. 자, 그랬을 게 적절한가의 여부.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또 이제 여당의 대선 후보가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부분. 물론 뭐 아직 이제 90일 전에까지는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의 또 상대방 후보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 도청 캠프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경기도 측에서는 이 황교익 씨는 후보 3명 중 1명이고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뭐 유튜브 출연한 모습은 있었지만 개인적인 뭐 친분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가운데 또 경기도 측에서는 후보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하셨는데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관문 절차가 있고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거 내정 철회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또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기지사의 임명권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네. 인사권에 대한 문제이고 뭐 대통령 선거에 임박했다고 해서 무난한 인사를 해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었느냐가 국민들의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죠. 실제 이제 도지사가 임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임명이 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의회에서 전문성과 어떤 자격 등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게 추천이 유지될지 아니면 또 바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SH공사 사장으로 임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시 의회에서 어떤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사퇴를 했거든요. 이건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막 칼럼니스트지만 어떤 경기도의 관광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채용 조건이 좀 변화가 됐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는 고위 공무원, 박사학위,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이었는데 너무 이런 조건이 좀 폐쇄적인 게 아닌가. 고위직 공무원과 박사학위 이런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만 관광공사 사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개방성 측면에서 굉장히 폐쇄적이지 않나 싶고요. 어떤 객관적 기준과 더불어 어떤 관광과 문화에 대한 식견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좀 지켜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이제 형수 욕설과 관련해서 이것을 갖다가 황교익 씨가 이해했다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비판이 맞는데 형수 욕설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이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어떠한 시정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하면서 이걸 만든 이재명 지사와 다툼이 있었고 또한 그래서 어머니를 상대로 어떤 폭언과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욕설이 나왔던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황교익 씨가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야기는 뭐 계속 뭐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이제 지사직을 내려놓느냐 안 되냐 왜 그때까지 뭐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요 공무원 자리를 형수 욕설을 옹호한 인사에게 나눠줬다. 또 윤석열 캠프에서는 공직남용의 카드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고 한다면 글쎄요 내려놓는 건 안 좋습니까? 우리 김관옥 교수님.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는 인사를 임명하면 오히려 선거에는 부정적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욕설을 몰랐던 사람도 이분을 이제 얘기가 거론이 되면서 오히려 욕설에 대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의도적으로 이분을 뭐 임명해야 될 필요성은 선거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얘기해서 최근에 이제 뭐 이 100% 지급하는 거 재난지원금 이 부분도 12%를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2%를 못 받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매표행위라 그런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분들은 기분이 더 나빠서 부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본다면 이 12%더 주는 것도 그렇고 황교익 씨를 임명하는 부분도 그렇고 일정 부분 선거에는 부정적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가느냐. 이제 뭐 황교익 씨 임명권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뭐 재난지원금 100% 지급하는 거는 본인의 일정 부분 도정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남시장 때부터 뭐가 있었냐면 이 무상 교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제 부자라고 해도 학생에게는 다 무상 교복을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선별 복지냐 이 보편 복지냐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지사는 접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정책적인 기조, 도정 철학의 어떤 차원 뭐 이런 걸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거꾸로 이거를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 못 받는 분들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효과는 오히려 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부정적이라는 생각에서는 저는 좀 반대인데 왜냐하면 현직 지사가 상당히 많은 재정적 영향력이 있고 또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안 좋게 결론이 날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있는 거는 현직의 프리미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못 넣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도 간의 인구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경기도만 하더라도 1,380만 명입니다. 서울시가 1,000만 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제주도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한 9 정도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380만 표
어마어마한 표 아니겠습니까? 이 표밭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왜 이걸 고려 안 했겠습니까? 본인도 정치인인데. 예. 당연히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준다고 하면 아 이분은 뭐 소신이 있구나. 그리고 전체로 준다면 표에 도움이 되겠죠. 네.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하면서 비판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히 원론적으로는 이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시시비가 가릴 수 있습니다만은 선거에서는 또 이게 논란이 되면 결국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또 동의하는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소신대로 한다 이런 이미지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다른 시도지사들은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시도에 있는 돈 뭐 나눠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재정 자립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돈을 축적해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돈을 못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이제 본인이 경기지사 그만두니까 뭐 본인이 있는 거 다 쓰고 간다 뭐 이런 주장이라면 네.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충분히 자기 선거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본인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그렇게 정치적 계산을 했을 거를 감안하고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 다른 경쟁자가 당신 물러나라 말라고 한 최초 일이 이번 걸 겁니다. 그전에는 홍준표 지사가 나왔을 때라든지 그때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고양 최성시장도 나왔을 때도 아무 일 없고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도 아무 소리 없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김두관 지사가 그만둘 때는 왜 그만뒀냐고 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두느냐 안 그만두느냐는 걸 상대 진영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 않는가.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 문제와 별개로 별개가 아니라 사실 아까 이 의원처럼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건 그건 정치니까 당연하겠지만 자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하는 거에 대한 공방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아마 이럴 겁니다. 저희 개인적 견해에 앞서서 자 12%를 넣어주는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찬성할 거냐 반대할 것이냐. 그러면 88%가 아니고 88%대 100% 차이 경기도는 그런 경우인데 89%면 괜찮고 87% 6%면 괜찮다. 이건 또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세균 후보식으로 다 문 대통령에 대한 반역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난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서로 간의 견해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황교익 음지 칼럼니스트를 경기관광지사로 이 논란 와중에서 임명되는 건 지금까지 얘기한 정책적인 문제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좀 곤란하지 않는가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사직 사퇴 논란에 대해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과 선관위원장의 입장들은 어떨까요? 내용 들어보시죠. 흔히들 도청 캠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사직 사퇴 자체가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고요. 마구 콩맛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딱 직책을 묻고 뛰는 것이 지사직 사퇴 문제 가지고 내가 집을 신경전을 벌인다는 자체가 집권당으로 저는 너무 참 쪼잔하다, 어처구니 없다. 사퇴를 격려하거나 전적 옳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직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은 국회의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 선거운동은 공사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이 지사직을 유지하는 게 뭐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이제 유리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재명 지사는 본인은 그 지사직을 유지해서 자신의 어떤 경기 도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으로 참 이해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경기지사직 사퇴와 관련해서 참 말이 많은데요. 실제 이제 과거에도 국회에서 이런 지자체장들을 선거에 출마할 때는 180일 전에 사퇴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위헌 판결이 나왔었고 그래서 다시 지자체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120일로 바꿨는데 이것도 위헌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90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정말 이게 이제 부적절하다고 본다면 형평성에 맞게 비례의 원칙에 맞게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실제 이제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도 사퇴한 지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며칠 더 빨리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지사로서 자신의 도민을 바라보는 어떤 책임의 문제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또 마무리 짓기 전에 이 문제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추미애 전 장관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을 안중근에 빗대서 안중근이 사형당했으니 일본에 협조해야 하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안중근에 비유를 한 건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기가 막혀서 뭐 말을 하지 못하겠네요.
그 안중근 의사가 표창장 위조하고 사모펀드 투자하고 그런 거 네. 했습니까? 국민들 앞에 거짓말하고 했습니까? 네. 도대체 추미애 장관은 이게 어떻게 세상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히 8.15 때 정말 안중근 의사의 지금 이 뜻과 고귀한 어떤 업적을 또다시 폄훼하는 정말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게 과연 지금 타당한 것인지를 제가 다시 묻고 싶고요. 예. 정말 이제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아무리 그렇지만 이미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까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의 거짓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아십니다. 예. 근데 끝까지 저렇게 어떤 면에서 옹호하고 더군다나 안중근 의사를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다? 예. 정말 저 안중근 의사가 정말 격분하실 저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특히나 8.15 때 그걸 조국 전 장관에게 비유한다는 것은 매우 네.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사실 목숨을 이제 버린 우리의 이제 순국 선열과 네. 지금 논란이 돼서 사실상 이제 재판을 받고 이미 이제 2심에서 본인도 이제 그렇고 부인도 네. 이렇게 유죄가 지금 나온 상황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빗댄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비유를 해가지고 그것이 설득이 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때 그 말에 힘이 생기는 것인데 네. 오히려 이 말은 오히려 부정적 효과만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님은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뭐 그렇게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법무장관이 되다 보니까 뭐 자신의 처와 조카와 동생과 자녀까지도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서 구속되고 하기까지 없어질 예.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예. 어떠한 그런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를 안중근 의사와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